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제론, 그중에 사회복지사업법, 개별 법률로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사회보장기본법도 중요한 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기본법의 개념을 갖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은 개정 절차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법이 최근에 들어온 청소년복지 지원법까지 포함해서 퍼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지요.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쭉 해서 퍼까지 들어와 있어서 어떤 법이 있는지를 다 암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할 적에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아닌 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퍼까지 사회복지 청소년복지지원법까지 쭉 들어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법, 첫 번째가 기본법.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아닌 걸로서는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 기본법은 없습니다. 기본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다음에 사회보험법, 사회보험 5대 프로그램 있지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없습니다. 당연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 징수법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회보험 관련 법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역연금법, 직역연금은 4가지 직역연금이 우리가 보통 직역연금 그러면 4대 직역연금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4대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그래서 이 4가지 법을 직역연금법, 4대 직역연금법 역시 직역연금법도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역시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없는 법이 훨씬 더 많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에 없는 법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12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라고 붙은 건 없다. 사회보험에 관련된 법 없다. 직역연금에 관련된 법 없다. 자, 여기만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다른 것도 참 많지만 지역복지도 있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서비스만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사회복지관 또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의 원칙, 그러면 첫 번째 원칙이 지역성의 원칙이죠.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자원 활용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포괄성, 그리고 또 통합성의 원칙 이런 등등의 많은 원칙은 있지만 포괄성의 원칙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포괄성의 원칙. 또 지역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은 인보관운동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의 대상은 지역주민이다. 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을 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보장 기본법에 나온 사회 서비스와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있지만 사회복지관 하나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판서를 하지 않는 이유는 2014년에 새로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 나오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한 조항들이 삭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삭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것을 새로운 법으로 그러면서 지역사회복지란 말을 지역사회보장이란 말로 바뀌어서 또 실질로 출제돼 혼용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침 여기 사회복지위원회가 나왔으니까 사회복지위원회를 빌어서 또는 지역사회복지회의체를 빌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여기에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법제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은 이제는 그 근거법이 사회복지법에는 다 삭제됐습니다. 사회복지법에는 삭제되었고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개요를 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 본래 명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본래 명칭이었습니다만 법이 지역사회 보장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2003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2003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의 의무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 시도와 시군구는 반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의무화. 이 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이기 때문에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군구는 반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07년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 시행되었습니다. 7, 8, 9, 10, 1기, 11, 12, 13, 14, 2기 그리고 20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시도와 같은 경우는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반드시 바로 여기 7조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로
사회보장위원회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더뎌서 그냥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반드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시군구는 반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반드시 의회, 지방의회, 국회 아닙니다. 지방의회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보고를 준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방의회. 그건 다른 것도 할 말이 많지만 이런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보장급여법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개요 썼습니다. 거기 보세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그 명칭이 이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되어 있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좋습니다. 뒤에는 좋습니다. 다음에 7조의 2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둔다. 이름이 이제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면은 그 위원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즉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를 효율적,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는 실무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도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읍면동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명예직으로 복지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의 명예직으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마침 사회복지위원회, 즉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나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그러면 번호가 하나니까 우리가 하면 또 절차는 모두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 또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끌어가되 모든 절차가 똑같습니다. 이 양자 모든 절차는 지워버리지. 이 절차는 앞에 첫 번째 절차를 빼놓고는 보통 첫 번째 수립해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해서 시도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다음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기초 또는 광역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상급관청의 개념을 갖는 시도지사에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절차, 수립, 그 다음에 심의, 그 다음에 지방의회 보고 제출의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에서 봤던 것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좀 살펴봤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이 나와 있는데 이거야 뭐 제가 다루지 않아도 되죠. 사회복지사는 1, 2,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은 국가 자격을 합격, 국가 자격 시험에 바로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좀 더디어서 이미 없어진 말을 쓰고 있어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란 말을 쓰고 있는데 민법상에는 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말은 사라졌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이란 말을 씁니다. 아마 개정이 되게 되면 그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피한정후견인 어쨌든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어떤 독자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해서 피한정 선고, 어떤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 지정을 받게 되면 바로 그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어서 사회복지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제한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사람도 사회복지사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역시 사회복지사 될 수 없습니다.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안 됩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는 상관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는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제한 없다. 또 하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한 없습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한이 없다라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약이나 대마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안 되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가능하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가능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이제는 사회복지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칙은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거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채용 예외. 첫 번째,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점자도서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이나 또는 음성출판 시설 등에도 역시 사회복지사 두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도 역시 사회복지사 두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러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도 역시 사회복지사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거기 오면 성폭력, 성매매 피해 상담소, 또 성매매 피해 상담소, 또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또 역시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이건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이런 등에도 역시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박스 밑에를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하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명하는 것이고,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종사자로서 사회복지사는 연간 적어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도 8시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이 처음으로 공공부문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별정직으로 배치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던 것이 1992년에 가서야 법적 근거가 생기고 2000년에는 그 직렬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명칭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원은 1782년 길버트법에서 찾습니다. 길버트법. 1782년 길버트법에서 일부 지역에서 원외구제를 받아들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시설 내, 작업장 내 인권유린을 막아내기 위해서 유급 종사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첫 배치는 1987년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이렇게 처음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 1992년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는 92년에 생기고 2000년부터는 일반직으로 바뀌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회복지 배역은 임용은 시도,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 은면동, 그리고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지방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급여법, 사실은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복지사무 전담기구를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고 이렇게 바꿔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는 거니까 이거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복지사무 전담기구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전담기구는 시군구와 읍면동에 둔다.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날에서 9월 7일이니까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이 사회복지법인을 우리가 절대로 정리를 해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통해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입니다.
그에 비해서 전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전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그걸 안 썼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인, 감사 2인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고, 이사의 3분의 1, 이사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자, 여기 법조문 쓰면 씁니다. 반드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2배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줘야 되는데, 이사에 7명 이상 둘 수 있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시무기구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사는 2분의 1 미만을 두어야 합니다. 2분의 1 미만. 이사 3년, 감사 2년 임기가 이때 연임 가능합니다. 연임 가능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겸임 제한, 겸임직 금지가 나와 있지요. 겸직 금지 의무가 있으나 단 이사는 시설의 장은 가능하다. 감사는 시설의 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의 어떠한 직원의 직도 겸할 수 없지만 이사는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가 있으나 전면은 아니고 이사는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다. 또 그러면 결혼시 2개월 기간을 둡니다. 결혼시 만약에 이사나 임원이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두도록 있는데, 만약에 그 임원이 부족하게 되면 2달 이내에 그 결혼을 충원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보유 규정이 있지요. 재산 보유.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그 재산을 보통재산과 기본재산과 이렇게 나누어서 보통 그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록 가액과 그 종류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이런 내용도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은 것을, 손으로 적은 것을 법조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번의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여러분 손으로 적으신 겁니다. 또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감사 2명 이상 2대,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시무기구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 3년, 감사 2년 임기인데 연임할 수 있고, 외국인 이사도 둘 수 있습니다만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또 겸직금지 의무조항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떤 것도 겸직할 수 없으나 이사는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사나 감사, 임원 중에 결혼이 생긴다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손으로 지금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서 나누되 그중에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그 기본재산의 가액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협의회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는 거기다가 민간연합체라고 적어놓으세요. 사회복지 협의회는
민간연합체고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에 관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여부에, 시도 단위의 시도여부에,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여부회와 시도여부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시군구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이렇게 재량행위로 했다는 점이 바로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여부회 1번을 보시면 전체 줄 두째 줄 중앙여부회와 시도여부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여부회를 둘 수 있다. 바로 거기에다가 액센트를 주고 중요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또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을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또 사회복지 소유계층의 발굴, 또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 또는 기타 사회복지 사업의 조성, 이런 것 등이 사회복지협의회, 민간협의체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소위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인정받지만 법인의 필수 요건인 재산 소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박스로 소위 그 법조문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나머지 좋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법에도 보는 것처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야 된다. 만약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단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그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하는 사람이나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담당, 복지 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그 옆에다가 신청, 직권, 병행주의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신청, 직권, 병행주의. 다음에 서비스 제공 방법. 우리가 사회보장에 관련된 급여로서 현물급여도 있고 현금급여도 있고 바우처도 있고 뭐 기회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양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제공되는 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바우처도 가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서비스 제공 방법에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급여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상 급여의 제공 원칙은 현물급여입니다. 현물급여.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이용권으로 서비스, 셋째 줄에 나와 있지요.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우처도 가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 파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정보 파기는 5년을 넘겨서는 안 되는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다음 보유한 정보 중 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 대상자의 정보가 아니라 보호 대상자의 정보가 아닌 것, 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넘길 수가 없다.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해보면 보호 대상자의 정보는 기한 제한이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어요. 5년이라는 단어는 암기가 되지만 그건 보호 대상자 것이 아니라 보호 대상자가 아닌 자의 정보를 5년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보호 대상자의 정보는 기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고 정보 파기는 함정이 있는 문제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시설은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모두 설치할 수도 없고 설치했다 해도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규정을 두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단이 아닌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적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설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우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위탁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국가나 지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먼저 3번부터 국가나 지단이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오른쪽 시행규칙을 보면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나 지단이 아닌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적에는 2번, 다시 왼쪽에 2번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안 되는 것은 폐쇄명령 3년. 또 그러면 그 소위 7조 3항에 있는 것처럼 개인이나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임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자 거기도 봐주시고.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본 적이 있음 사회복지관이 나와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앞에서 정의를 받던 사회복지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사회복지관을 보시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인력과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기원은 아까 적어본 것처럼 인보관 운동이었고 사회복지관의 대상은 지역 주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복지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선 적용 대상은 누구로 삼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의 대상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용 대상으로 국기법상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또 한부모 가정, 또 그러면 직업이나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나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기타 주민을 우선 제공 대상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사업.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관의 사업이 먼저 기능별 분류하고 기능마다의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첫 번째가 사례관리 기능,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그래서 사회복지관 사업은 먼저 기능별로 분류한 다음에 기능의 하부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 기능의 사업으로서는 여기는 사례 발굴 사업, 사례 개입 사업, 그리고 서비스 연계 사업. 자, 이렇게 세 개의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례관리 기능을 별도로 출제하지는 않겠죠. 한다면 여기 서비스 연계 사업 정도, 나머지 사례가 들어있기 때문에 서비스 연계 사업 정도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능으로서는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다음에 청소년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사업,
교육 문화 사업. 또 그런가 하면은 자활 지원 사업.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조직화 사업에는 지역 네트워크화 사업. 또 그러면 주민 조직화 사업. 또 그러면 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 자, 이런 사업 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지역 조직화 사업도 거의 뭐 속이 보이는 지역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주민 조직화 사업이라든지 굳이 있다면 자원 개발 사업 정도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만 서비스 제공 기능이 그래도 가장 출제하기는 좋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음 단계까지 세부 사업까지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거기까지 제가 요구하기는 좀 벅차서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원의 문제도 법제로에서 같이 이렇게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시설 수용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300명을 초과해도 가능한 300명 초과, 300명 초과, 300명 초과 가능. 사회복지시설, 300명 초과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인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 세 가지 있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 복지 양로시설과 노인 복지주택은 300명 초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안 됩니다. 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노인 요양시설은 300명이 초과해도 됩니다. 그러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300명 초과가 안 되지만 이처럼 3개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양로시설과 노인 복지주택, 노인 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 요양시설은 300명을 초과해도 됩니다. 바로 그 규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재가복지 서비스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이제는 집에서 또 같은 태어난 자기의 고향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3대 서비스로서는 거기 가정봉사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다. 자, 거기 봐주시고. 다음에 보칙으로 사회복지사업부의 보칙을 보시면 시설 서비스의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서비스의 최저 기준은 거기 보면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련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보시면 시설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최저 기준, 환경에 대한 최저 기준, 시설 운영에 대한 최저 기준, 안전관리에 대한 최저 기준, 인력관리에 대한 최저 기준도 체크해 주시고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최저 기준 거기도 체크해 주시고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최저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기타 최저 기준. 어떤 이 자체는 이런 서비스,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 대상 시설은 당연히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또 사회복지관은 당연히 서비스 최저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 사회복지관도 그렇습니다. 그걸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시면 시설평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평 적어도 3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해서 거기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는 1번의 두째 줄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 감독, 시설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와 같은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나와 있지요. 거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밑에 거기 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가 나와 있지만 거기는 너무 깊이 들어간 거고 이런 정도에서 출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만은 사회복지사업법 핵심 정리를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사회보험법에서 국민연금법도 또 하나 이렇게 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